70년대는 25% 거의 30% 가까운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돈 버는 객검 개미 등쳐서 수십억 번 일당 실형 뉴스가 났는데 참 씁쓸하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모 씨하고 친구 이모 씨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얘기예요. 지난 한 4년간 애널리스트 오모 씨는 10몇 억 정도 벌었고 친구 이모 씨는 한 20억 정도 벌었다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달 만에 5,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랑 대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쉽지? 치트키 써서 그러나 개껌이네. 부인이 또 엄청나구마잉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애널리스트 오모 씨가 땅에 떨어진 침 하트라면 추르륵 판다.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한 4년 동안 20억 벌었으니까 신이 날만도 하죠. 참 안타까운 얘기는 오 씨는 징역 3년 실형령을 받고 친구 이모 씨는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징역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추징금 자체도 한 5억 원 정도 20억 벌어서 5억 원 정도 냈다고 하니까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뉴스나 이런 것들 따라서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공개된 뉴스 자체는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기업을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리포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하고 일반 대중들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시장을 달리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재테크 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도 사회에 나와서 투자를 다 해야 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경제신문도 읽고 재테크 공부도 하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면서 현실 경제에 대한 감각도 익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경제 지식들이 지금까지 재테크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일반 대중들이 재테크를 하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경기는 언제쯤 좋아지나요?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특히나 IMF 이후에는 아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경기는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좋다고 느껴지는 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들, 즉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고 느끼려면 과거 고도성장기 때처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 걸 바탕으로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은 앞으로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려면 일반 대중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겠죠.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봐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노후 불안이 점점 가중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남아있고 얼마의 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는 동안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노후 불안 때문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소비보다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지금 모두 아시겠지만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주택으로 돈 벌었다는 분들은 다주택자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은 비용입니다.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팔지 않는 이상 팔아서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도 일정 부분만 차익이 생길 뿐이지 대부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다면 10억을 바닥에 깔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세금 부담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10억을 다른 데 투자해 놨으면 2%만 잡아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점점 더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뉴노멀이라고 해서 저성장 시대가 고차가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항상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던 청소년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중장년이 됐고 앞으로 이제 노년을 향해 가고 있겠죠. 일본처럼 되면은 완전 늙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시 조금 더 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니까 일단 내가 키가 자라고 성장하던 그런 청소년기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앞으로 억지로 만약에 경제를 성장시키려 한다면은 불필요한 살들만 늘어날 겁니다.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지나서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키가 자라고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뱃살만 나올 뿐이지. 이게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좋다 하면 3%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보통이다 하면 2%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어렵다 하면 1%대나 그 이하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생각해보면 경제는 항상 어려웠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랐죠. IMF 이후로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된 적은 없지만 그때 이후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원자재든 모든 자산 가격은 몇 배씩 올랐습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모두가 힘들다. 이러다 경제 위기 또 올 것 같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아파트가 10억인 게 말이 되냐? 거품이다. 현금이 최고다. 나라 망할지 모르니까 달러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경제는 지금까지 좋았던 적은 없지만 왜 자산 가격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을까요? 돈이 너무 풀려서 아닐까요? 예, 맞아요.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돈 자체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은 다른 무언가 상품과 교환될 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무인도에 있고 거기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고 빵도 10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10명의 사람 빵 10개, 돈은 1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빵값은 평균적으로 1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빵은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돈이 만약에 100만원이 된다면 빵값은 경쟁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겠죠.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금까지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돈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산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저울의 중심추가 돈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자산과 교환되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은 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산이 올랐을까 하는데 이해가 쉬울 겁니다. 돈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돈은 금괴한 증서하고 똑같았어요.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달러는 금으로 이제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달러가 1온스의 금으로 교환됐었고 예전에 이제 10달러짜리 지폐에 보면은 10달러s in 골드 코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1971년 이후에는 골드 코인하고 10달러가 교환된다는 말은 빠지고 그냥 단순히 10달러라고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제 돈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 이게 신용화폐인 거예요. 돈이라고 서로 인식하고 돈이라고 믿자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돈은 이제 더 이상 금하고는 고리가 끊겼어요. 그냥 법정화폐고 신용화폐고 이제 서로 약속인 거예요. 약속.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돈은 법정화폐 또는 신용화폐라고 부르고 돈 그 자체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무언가 교환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구매력일 뿐이죠. 보시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뭐라고 했죠? 돈을 내가 빌렸을 때 돈의 값으로 제공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의 값인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총량이 늘어났고 돈의 값어치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뭐 5%, 6%대에서 0.5%까지 내려왔죠.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 한국신탁은행에서 나눠줬던 리플렛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장 이율 높은 연 25.2% 금전 신탁이라고 돼 있죠. 70년대는 25% 거의 30% 가까운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거의 3년 만에 돈이 따블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산 운용하기가 엄청 쉬웠죠. 그래도 그때는 모두가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가 돈을 빌리려고 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했죠. 30%대 자금을 끌어다가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도성장기였으니까 그런 게 많았다는 뜻이겠죠. 응팔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대사가 있었죠. 덕선이 아빠하고 아마 선우 엄마가 얘기했었나, 바둑 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인가를 투자할 때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느냐를 두고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은행원이었던 덕선이 아빠가 그랬어요.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금리 최대한 좋은 상품 소개해 주겠다고. 그 당시에 금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1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가 15% 정도 됐으니까 엄청났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살펴보면 회색 선으로 돼 있는 거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된 거는 시장금리죠.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꾸준히 우하향을 해왔고, 기준금리는 등락이 이렇게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점차 낮춰가면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재밌는 게 검정색 박스로 표시된 두 부분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예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 이후에는 항상 경제위기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못 버티거든요. 대출이 많았던 사람들,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빨리 상승하고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대부분 이 속도 조절이 좀 힘들어요. 샤워실의 바보라고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은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거나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뜨거운 물을 더 틀고 하다 보면 결국 화상을 입는 것처럼,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데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계속 올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뻥 터지는 거예요. 아시아 외환위기 왔을 때 9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도 그런 게 있었고, 9.11 테러 사태 이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급락을 했다가 2004년부터 꾸준히 미국이 한 10차례 이상 금리를 올려서 6% 가까이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맞았죠. 항상 금리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던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0% 기준금리 자체는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지금 위기 자체는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운영해 갈 것이며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대중들이 동요하지 않게. 그래서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거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로금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빚입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빚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을 통해서 계속 돈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이라고 대부분 아실 텐데, 은행은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받게 되면 그 중에 3에서 한 7% 정도만 사람들이 금방 찾아갈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합니다. 신용창조 활동을 통해서 1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게 최소 10배에서 한 20배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 돈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디레버리징이라 그러는데 돈을 갚거나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돈이 줄어들겠죠. 최근에 저도 언택트 쪽 거품에 탑승하긴 했지만 그 거품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저도 좀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언택트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유는 있죠.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좋아질 거다 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2배, 3배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철도주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주가 그랬고, 90년대 말에는 닷컴주들이 그랬죠. 그 당시에 성장주들이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시중의 자금을 모두 흡수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는 꺾였습니다. 항상 상승할 때는 대중의 어떤 기대치를 반영해 가지고 적정 가격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하니까요. 우리가 경기를 바라볼 때 경제가 좋다고 돈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주인이 바뀌고 머무는 곳이 바뀔 뿐이에요. 경기가 어렵고 위축이 되면 금융권에 돈이 잠겨서 안 나오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보일 거고, 반대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러면은 시중에 돈들이 계속 보이니까 경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다고 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아요.
돈은 그대로 있어요. 계속 옮겨 다닐 뿐입니다. 이리저리.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돈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돈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경제 주체들이 돈을 많이 대출할 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경기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가게가 소비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거나 소비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면 계속 빚이 늘어나니까 신용이 창출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질 때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될 테니까 시중의 돈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금리가 낮아서 투자 기회가 늘어날 때 돈은 또 늘어납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100%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개인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대출을 이만큼 끼워서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막 돈을 풀지 않나요? 그랬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돈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 대중들은 주변에 같은 대중들을 보면서 계속 뭐 경기를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은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45%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한 50% 가까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자산으로 보면은 더 극적이죠. 자산으로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큰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벌써 70%를 넘어서 80% 근접해 있고 한국도 66%를 넘어서 7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절반 정도,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 가까이가 상위 10%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내가 돈을 벌어서 소비하고 쓰면 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소비하고 나면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투자를 하고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들은 소득 상위 10%,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의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소득 점유율하고 그다음 자산 점유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자들은 소비 성향이 되게 낮습니다. 워낙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100을 벌어들이면 뭐 그 중에서 한 5, 60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으로 쌓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그런데 대부분 상위 10% 이하에 있는 분들은 저축률이 많다고 해봐야 한 20% 정도, 이렇게 소비 성향이 80%거나 아니면은 중산층 이하로 내려가면 빚을 내서 소비에 쓰니까 소비 성향이 100을 넘어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빚이 쌓이는 거고,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소득이 계속 쌓이고 그게 자산으로 가고 자산이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계속 돈은 부자들에게 고이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자산 분배가 왜곡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돈이 최상위층한테 왕창 몰렸다는 거는 대중들이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빚을 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 힘든 구조로 점점 가게 된다는 거죠. 방금 보신 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은 부자에게 있는데 항상 대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투자할 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고 대중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험을 하죠. 부자들은 이미 돈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 즉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도록만 잘 방어하면 돼요. 방어하려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게 돈이 뭐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더 늘어나기도 하는 거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부자들은 내 자산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중들은 내가 가진 돈이 적으니까 이거를 투기에 쓰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단시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 모험적인 상품으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실속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풀린 막대한 돈도 역시 부자들 호주머니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어느 특정 부분에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호수를 가지고 물을 쭉 뿌립니다. 쭉 뿌리는데 그 불에 딱 맞춰서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으로 크게 뿌리죠. 돈을 그만큼 뿌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부분 부자들의 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데 사용되거나 부자들한테 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자들은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고 대중들은 추세를 가속화시킨다. 부자들의 돈은 호경기와 불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산시장 가격의 변곡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있던 부자들의 돈들이 슬금슬금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은 어리둥절하죠.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를까? 이러면서 이유를 모릅니다. 부자들의 돈이 은행에서 더 이상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에 헐값에 나와 있는 자산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산 가격이 점차 반등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1% 상위 1% 부자들이 먼저 자산 시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상위 10% 부자들이 또 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오르는 걸 확인하고 경제에도 온기가 돌고 좋아진다는 것들이 느껴질 때,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재테크 좀 했다는 개인들이 자산 시장으로 오고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옆집 철이 엄마, 영희 엄마가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주 보수적인 개인들까지 뛰어들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드는 겁니다. 가속화시키고 꼭지를 만들죠. 투자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 때는 벌써 꼭대기에 왔다는 얘기가 돼요. 버블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빵 터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올 돈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버블은 낍니다.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더 이상 들어올 돈이 남아있지 않을 때 버블이 터집니다. 들어올 돈이 계속 있을 때는 버블은 계속 커져요. 거품은 터져봐야 이게 거품이구나 하는 거지, 거품이 끼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오면 그 거품이 아닌 거예요. 부자들은 바닥에서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거고, 대중들은 자산시장이 한참 과열이 돼 있을 때 거기에 정점을 찍는 거죠. 욕심과 탐욕이 마지막에 개입을 합니다.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돈 벌었다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딥니다. 꼭대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고 하는 거고, 한 번에 다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